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게 근데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분들께서 아직 모르고 계세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돈이 오가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리플 XRP가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기대감만 가지다가 끝나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이 팩트만 가지고 하나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페이퍼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SBI 리플 아시아라는 회사랑 한국의 DSRV랩스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MOU라는 거는 양해각서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둘이 이 사업 같이 해보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한 문서입니다. 아직까지 계약서는 아니겠지만요, 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만큼 양쪽 다 진지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과연 뭘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경 간의 결제,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서 돈을 보내고 받는 시스템에 리플 레저를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리플 레저라는 거는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철로와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알고 나면 왜 이번 뉴스가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거래처나 가족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내 은행에서 출발한 돈은 바로 상대방 은행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중개은행이라는 곳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중개은행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세 곳 이렇게 많이 거치기도 합니다. 이 중개은행들을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수수료가 전부 다 붙고요. 또 시간이 또 추가로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 송금을 하면은 빠르면 하루, 느리면 3일까지 걸린다라는 건데, 수수료도 송금액의 3%에서 또 많게는 7%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100만 원을 보내는데 여기 대한 수수료만 3만 원에서 7만 원이 빠지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각각의 나라마다 은행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원화를 일본의 엔화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은행들이 중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근데 여기에 리플 레저가 들어오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리플 레저는 거래를 처리하는데 보통 3초에서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수수료는 어떨까요? 3만원, 7만원 나갈까요? 아닙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 한 건당 수수료가 원화로 따지면 1원도 안 돼요. 엄청 작은 수준이죠. 그리고 중간에 중개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뭐 두 곳, 세 곳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직접 전달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3일 걸리던 게 5초로 줄어들고, 또 3만원, 7만원 나가던 게 수수료가 거의 제로가 된다. 이게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걸 실제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걸 소비자가 직접 하려면 번거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MOU가 바로 그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송금을 하되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인데요. 이 RLUSD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이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달러 같은 실물 화폐의 가치를 1대1로 고정시켜 놓은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XRP 어떻죠? 하루에도 가격이 막 몇 %씩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면 계속 1달러 근처에 머물러요. 그래서 실제 결제나 정산에 쓰이기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SBI VC 트레이드라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RLUSD를 일본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돈을 보낼 때 리플 레저라는 빠른 길을 쓰고, 또 그 위에서 RLUSD라는 가치가 안정된 코인으로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중간에 환율이 출렁거려가지고 손해보는 일도 줄어들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인데, 이제부터 조금 더 넓은 그림을 볼까요? SBI 리플 아시아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이번 뉴스가 왜 가볍지 않은지 바로 아실 겁니다. SBI 그룹 같은 경우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예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까지도 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회사입니다. 이 SBI 그룹이 리플과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SBI 리플 아시아고요. 그러니까 동네 스타트업이 우리 블록체인으로 뭐 해볼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본 금융의 핵심 축이 있는 기업이 직접 나섰다라는 거. 이 상대편인 DSRV랩스도 한국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고요. 또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력이 검증된 인프라 회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가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습니다. 리플 측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금융 포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아직도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대출도 못 받고요. 보험도 만들지 못합니다. 리플은 이런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원,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은행이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결제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실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플 측의 비전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쪽 인프라를 깔고 또 DSRV 랩스가 한국 쪽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업 간의 결제, 그러니까 B2B 거래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 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바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 거래에서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개인 송금 쪽으로 확대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리플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들,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었는데요. 먼저 현지 파트너랑 MOU를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결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은 점점 더 범위를 넓히는 시기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MOU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 건이 기존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요. SBI라는 일본 금융 핵심 그룹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사실 그 자체고, SBI는 리플에 이미 수년간 투자를 해왔었고요. 또 XRP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회사입니다.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이미 쏟아온 곳이기 때문에 이번 MOU가 그냥 구색 맞추기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한일 결제 모델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한국과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금융 규제가 엄격하고요. 또 시스템도 잘 갖춰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성공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우리도 이거 도입해볼까? 이런 신호탄이 되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파급력의 범위가 이 아시아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드리자면 SBI 리플 아시아랑 DSRV 랩스가 MOU를 체결했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 결제에 리플 레저를 집어넣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합쳐져서 빠르고 안정적인 정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MOU 단계이긴 하겠지만 양쪽 다 실행 역량을 갖춘 회사들이란 점에서 이번 건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MOU 이후에 실제 파일럿 테스트가 언제 시작될 거냐, 그 소식이 나올 때 다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죠. 답답하죠. 지루하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의 흐름과 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인지, 내가 너무 한쪽만 몰빵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또 반대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리플을 많이 좋아하시죠. 이 리플 XRP 몰빵 투자로 들어가가지고 시간 지나면 오래겠지, 어쩔 수 없이 강제 장기 보유하는 이런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면은 당연히 지금 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지고 또 상승세로 이어지니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날 거냐 아니면 길어질 거냐, 그리고 그게 내 코인 계좌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완전히 분해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지금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감이 오시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확전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트코인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1억 부근에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버텨왔어요. 이 연초 대비로만 보자면 23% 하락을 했지만요. 오히려 미국 이란 전쟁 시작하고 나서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태평양 주가 지수는 12% 폭락했고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8% 상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은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한다. 이게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핵심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 뉴스 헤드라인보다도
유가의 방향이 비트코인 가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입니다. 폭격했다, 협상한다 이런 뉴스에 일일비하는 것보다도 유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 전쟁이 단기간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 트럼프가 4월 중순까지 전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었죠. 만약에 진짜로 종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유가 폭락입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4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전쟁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빠진다는 건데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 압력이 줄어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거시 전략가 마크 코너스 측에서 딱 이 포인트를 짚었고 금리가 하락하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 이게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배경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리고요. 돈이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 수혜자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그려보면요. 비트코인은 종전 소식이 나오는 순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억 라인 부근에서 박스권 한 달 넘게 눌려있던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증가한 상황이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관들이 방어세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종전되면은 바로 그 방어세 누르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연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요. 연말의 사상 최고가 1억 8천만 원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런 것도 가능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더 재미있는 상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요. 이 그동안 묻혀있던 규제 호재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최대 고비를 이미 넘긴 상태고요. XRP 현물 ETF까지도 12억 5천만 달러 넘게 순유입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만 끝나준다면 이런 호재들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요. XRP 8달러까지 갈 거다 전망을 내놨는데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거의 최소 5배에서 7배까지도 상승하는 수치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조금 공격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하지만 종전이랑 금리 인하 그리고 ETF 자금 유입 이 3박자가 동시에 겹친다. 그러면 XRP 3달러에서 XRP 5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XRP 1달러인 걸 생각을 하면요. 최소 여기서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 구간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른바 알트 시즌이 올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은 항상 비슷해요.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갈 겁니다. 그 뒤를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메이저 알트들이 따라갈 겁니다. 정리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자에게 대축제입니다. 유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규제 호재 부활하고 2, 3박자가 맞으면은 2026년 하반기 역대급 강세장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치명타를 입는 경우 이 시나리오는 단순하게 코인이 빠진다로 끝나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또 오히려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먼저 단기적으로 분명히 하방 압력이 거셀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요. 일단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연준은 어떨까요? 당연히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지금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미 2025년 7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무수익 자산의 엄청난 역풍일 수밖에 없어요. 국채 사면은 이자라도 받는데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겹칩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어요. 이 취임 때 47%였으니까 14%포인트 빠진 겁니다. 이란 공습 지지율은 고작 27%, 이 CNN 조사에서는 군사작전 강력 반대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로 갔을 때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친암호화폐 정책 드라이브가 급격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막힐 거고요. 규제 완화도 지연될 거고요. 특히 리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나 ETF 관련 법안 이게 의회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선 깨고 5만 달러까지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XRP는 1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다시 규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전부 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 거시 전략가 마크 코노스의 분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되면은 미국 정부가 전쟁 비용으로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이미 전쟁 시작 직후에 첫 여스에만 113억 달러를 썼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국가 부채가 폭증을 합니다. 이 부채가 급격하게 들면은 결국에 연준은 국채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도망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전쟁이 길어져 가지고 단기적으로 빠지겠지만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이 흔들리는 사이에 암호화폐가 인플레 해지 수단이자 국경 없는 송금 수단으로 재발견이 되면서 채택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 같은 경우는 시장 침체기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량을 두 자릿수로 늘렸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으로 하루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의 차트 모양은 V자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J자에 가까워요. 단기적으로 빠지고 또 바닥에서 한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유동성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하는 패턴이 그려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BCA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요, 이 중간선거 패배가 확실해졌을 때 트럼프는 경제 안정보다는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동기가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중간선거가 질 텐데 더 세게 폭격하자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배짱 플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질 겁니다. 레버리지 포지션 순식간에 청산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반드시 해외 거래소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 이 현물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종합해가지고 실전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에 핵심적인 변수는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가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 뉴스보다는 유가가 비트코인을 더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코인 시장의 바닥 신호인 거고요. 매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 보기 전에 무조건 유가부터 확인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 금리 정책입니다. 이 종전이든 장기전이든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코인 시장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코인 매수 타이밍이겠죠. 금리가 더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규제 환경일 겁니다. 특히나 XRP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반드시 주시해 주셔야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 그리고 XRP 현물 ETF가 또 추가로 승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의회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현명한 전략은 솔직히 관망입니다. 공포지수가 29포인트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이 반등하는 패턴들을 보여왔었거든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시면 위험하겠습니다. 종전 신호가 확실해지는 순간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거고, 반대로 중장기전 기미가 보이면은 또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시면서 비트코인 현물만 이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한 전략입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 레버리지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 투트랙 전략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 비중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고 가시되,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짧게 단타로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절반 정도는 중장기 보유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거나 또 단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현금 비중도 챙겨 놓으시고요. 이 정말로 어렵지만 또 중요한 매매의 습관 중에 하나가요. 투자 시장 그리고 리플 XRP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매수한 매수 단가 기준으로 보시면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실 겁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리플을 3,5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500원 기준으로 시장을 보게 되시면은 중간중간 나오는 반등 패턴들, 알트 움직임들, 리플 움직임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 아래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 나에게 큰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1,800원이었던 리플이 2,300원까지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했다라는 거는 그 중간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 구간들을 가져가고 현실적인 이 대응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전부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생각과 체크를 반드시 한 번씩은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가 이란 측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한이 지나고 진짜로 총공습이 시작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 거고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란에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그동안 10일이라는 시간을 줬었기 때문에 48시간 후면은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단순한 협박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지상군 밀고 들어간다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6일 오후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7일 월요일 오전 시간대입니다. 근데 왜 하필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기름의 5병 중에 1병이 이 좁은 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 길을 막아버린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해협을 열으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란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미 해협을 지나는 배를 불태우겠다 선언을 남겼고, 이란 군대변인은 이 미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에 보복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48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미군이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실제로 공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날 비트코인은 몇 시간 만에 63,0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약 9,000달러 정도가 한순간에 증발을 한 건데, 그 주말 동안 3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가 강제 청산됐었고, 이 강제 청산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걸고 있던 사람들의 포지션이 자동으로 정리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빚을 내가지고 코인 매수한 사람들 순식간에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3%대, XRP도 3%대, 솔라나도 3%대, 이 주요 코인들이 전부 다 같이 폭락을 했어요. 전직 뉴스가 나오면은 코인 시장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지배하죠.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랑 거의 똑같다라는 점인데요. 두 사례를 비교해봤더니 총 3단계 정도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직 뉴스가 터졌을 때 공황 매도가 발생하면서 급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며칠 뒤에 저점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또 급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그 이후에 변동성이 높은 횡보 구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도 총공습이 시작되면은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매우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66,000달러대에 있는데요. 6만 달러 아래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만 달러 부근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이런 선까지도 무너진다. 그럼 55,000달러대까지도 열리는 거고, 버텨주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0원 부근인데 확전이 되면 다시 1,8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을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전쟁 뉴스만 보시고 코인 오른다 내린다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변수는 전쟁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요. 유가 가격, 그러니까 기름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르죠. 물건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줄이게 될 거고요. 이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름값이 잡힌다. 그럼 이런 고리들이 느슨해지면서 당연히 코인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기름값이 엄청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 세계 각국이 비축해 놓은 기름, 이걸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데요. 이걸 풀어서 기름값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축유가 4월 중순이면 바닥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비축유가 없어지면 하루에 약 1,0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면 기름값이 한 번 더 크게 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코인 시장에는 다시 한번 이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0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거고 100에 가까우면 욕심을 부리는 상태입니다. 이 지수가 4월 초에 8까지 떨어졌어요. 이 8이면 정말 극단적인 공포 상태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달러로 옮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요.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이 주말에 주식시장은 닫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려있는 코인부터 파는 겁니다. 실제로 2월 개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요일에 가장 큰 낙폭이 찾아왔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지금 공개된 자료들만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48시간에 대한 시한이 지난다. 그럼 미군이 이란의 대형 발전소를 타격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높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미 구체적으로 말을 했죠. 이란의 가장 큰 발전소부터 타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이란 전기의 80%를 책임지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핵심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 발전소 몇 개만 맞아도 이란 전력망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전략적 표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 공습이 시작되면요. 코인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초기에 급락을 할 겁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 갈림길이 되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완전 봉쇄한다. 그럼 유가가 뛰고 코인은 더 빠질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그때부터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할 겁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이란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 통화하면서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뉴욕 증시 비트코인이 동시에 폭등했고요.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전 기대감 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좁은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정권 교체라는 큰 목표 대신에 해협만 열리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 있고요. 48시간 이후에 실제 공습이 시작되면 단기적인 급락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은 유가랑 종전 협상 속도가 결정을 하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유가 흐름이랑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중심으로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번 확전이 단기간에 종료되고요. 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은 지금 이 극단적인 공포에서 빠진 코인들은 과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비중입니다. 대부분 현금 비중이 없이 무리하게 매수하거나 추격 매수하거나 고점에서 몰빵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정말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이 없어서 시장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게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서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지금같이 리플 XRP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아도 현금 비중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심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답답한 시장에서도 평단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추가적인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여유롭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XRP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85억 개입니다. 전체 XRP 공급량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인데요. 근데 이 물량이 법적으로 강제 매각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오늘 확실하게 팩트 체크해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법안 중에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또 어떤 규칙 아래에서 관리할 건지를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법안 안에 하나의 조항이 들어있어요. 특정 코인의 발행 주체가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코인이 과연 탈중앙화 된 건지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면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에 묶어둔 공급량 몇 %였죠? 40%였죠. 근데 법안에는 뭐라고요? 20%요. 20% 기준을 한참 넘기는 숫자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 기준을 맞추려면은 지금 에스크로에 있는 XRP를 대량으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절반 이상은 팔아야 된다. 이런 공포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스크로가 뭐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리플의 에스크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금고입니다. 리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XRP를 한꺼번에 시장에 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특별한 금고에 넣어둔 물량인데요. 이 금고는 매달 정해진 양만 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최대 10억 개까지 꺼낼 수가 있고요. 안 쓴 거는 다시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물량을 쏟아붓지 않겠다. 이거를 시스템으로 보장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장치로서 평가를 받아왔어요.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는 걸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보니까 근데 클래리티 법안의 20% 조항 때문에 이 에스크로가 갑자기 리스크로서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기껏 안전장치로 묶어놓은 물량인데 이거 클래리티 법 통과되면서 그걸 풀어가지고 매도해야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들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돌고 있는 공포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공포가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건지 이걸 하나씩 따져보셔야겠죠. 이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미디어에서 이 법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20%라는 숫자는 강제 매각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법안 내용을 보시면은 20%는 블록체인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탈중앙화가 됐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정도 선 넘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런 기준이죠. 이 정도 넘으면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정말 커요. 이 법적인 의무랑 참고 기준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이 20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10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수술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생활습관 점검해보세요. 뭐 이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0%도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XRP는 이제 증권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XRP는 증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리플 상대로 소송했었죠. 그 기나긴 싸움 끝에 결국에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었고 지금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디지털 상품이 되면 규제 관할이 바뀌기 때문에 증권이면 SEC가 관리를 하겠는데 디지털 상품이면 CFTC라는 곳이 관리를 합니다. 이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관할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에스크로 물량을 강제로 매각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의 20% 기준은 강제 매각 조항이 아니라 참고용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규제기관이 CFTC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CFTC는 보유량 기준으로 봤을 때 매각을 강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요. 리플이 에스크로에 있는 385억 개의 XRP를 법적으로 억지로 팔아야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법이 아니죠. 지금 법안으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의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시행되기까지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치권의 흐름을 보시면요. 암호화폐를 아예 막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이 체계를 잡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명확한 규제 틀을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리플처럼 이미 법적 검증을 거친 프로젝트한테 에스크로 물량 전부 던져라 이렇게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현재 대다수 분석가들의 시각이고 오히려 이 법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요. XRP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상품으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XRP를 못 담았던 기관들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겠고 그리고 현재 7개 정도밖에 없는 XRP 현물 ETF에 대해서 추가 승인 논의까지도 연장선상 위에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에스크로 물량이 존재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리플이 매달 꺼내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다시 락업해버리기 때문에 에스크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리플이 시장 충격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번 이슈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 개입니다. 에스크로 강제 매각 공포는 현재 공개된 법안 내용과 XRP의 법적 분류를 근거로 봤을 때 과도한 우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 법안 확정 전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이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판단을 흐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클래리티 법안의 20% 기준은 강제 매각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다.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CFTC 관할로 넘어갔고 이제 강제 매각 근거가 약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에스크로 공포는 현재 기준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완전히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블랙록을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단기 알트코인에 대해서 할지 말지 고민이 너무 되신다면요. 아주 작은 금액,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라도 차라리 한번 연습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습은요. 매도에 대한,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그리고 익절에 대한 연습을 말씀드려요.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매수는 자주 했어도 매도를 안 해보셨거나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매수만 하지 매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요. 정말로 부담 없는 작은 소액도 좋아요. 단기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고 목표가를 미리 걸어두고 또 매도에 대한 재미, 이 수익 실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맛을 보셔야지 이 시장이 나쁜 건 아니구나. 그럼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6월달에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 X 주식을 미리 사려면 인공지능 AI 챗봇을 구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진짜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전 세계 최대 은행들이 지금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천만 달러를 쓰면서까지도 일론 머스크한테 강매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뉴스가 어디에도 도지코인이라는 단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도지코인 영상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기사 속에 도지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하나의 기사를 냈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상장 작업에 참여하는 은행들한테 특이한 조건을 걸었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본인들 AI 챗봇 구독권을 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권유가 아니라 사실상 강매에 가까워요. 보통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주관사 은행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 AI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거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거 상장 주식 사기 위해 가지고 X 플랫폼에 있는 그룹 구독하실 건가요? 먼저 머스크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이 그록이라는 거는 원래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회사의 AI 챗봇이에요. 우리가 쓰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것들의 경쟁 서비스인데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4위 수준인데요. 솔직한 말로 잘 안 팔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올해 2월달에 상당한 변화가 하나 생겼고 이 XAI가 스페이스 X에 합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록은 스페이스 X의 한 가지 사업 부문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스페이스 X가 곧 상장을 합니다. 기업 가치만 최대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조 원짜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근데 스페이스 X 안에 그록이 들어가 있어요. 그록의 매출이 올라간다. 그럼 스페이스 X 전체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은행들한테 그록을 사라고 한 건요. 이 구독료 그냥 조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상장하기 전에 그록의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이 스페이스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머스크 측에서 은행들한테 그록 구독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머스크의 X 플랫폼에서 광고까지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은행들이 X에다가 광고를 하면은 X 플랫폼에 돈이 더 들어오겠죠. 플랫폼에 돈이 들어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요. 사용자가 늘어날 거고 플랫폼이 활성화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머스크가 자기 사업체들 밀어주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퍼즐에 빠진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X머니인데요. X머니가 뭐냐? X 플랫폼 안에서 돈을 보내고 받고 카드 결제도 하고 또 예금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종합 금융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것들을 X 안에 전부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X 어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달부터 X머니 공개 테스트한다고 발표했었죠. 실제로 지금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다가 예금하면은 무려 연 6% 이자를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결제까지 하면은 이 결제액의 3% 캐시백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죠. 이 엑스머니 베타에서 도지코인이 빠져 있어요. 비트코인도 없고요. 이더리움도 없고 암호화폐 자체가 결제 수단으로 포함된 흔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는 엑스머니는 완전히 법정화폐, 그러니까 달러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이 벤모라는 미국 송금 어플이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그럼 도지코인 홀더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머스크가 예전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을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라고 했었고요. 테슬라에서 굿즈 살 때 도지코인으로 결제도 받았었는데 정작 본인이 만든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을 안 넣었습니다. 심지어 머스크가 X에서 도지코인을 직접 언급한 마지막 게시물이 바로 2024년 11월입니다. 무려 1년이 넘게 도지코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버린 걸까요? 여기서부터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확인된 사실에서 X결제 자회사인 X페이먼츠가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고, 그리고 X제품 총괄인 니키타 비어라는 사람이 올해 2월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마트 캐시태그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트레이딩 도구에 X가 들어올 거라고요. 다만 여기서 X가 직접 거래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X어플 하나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능이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X 결제 파트너 은행 중에 크로스 리버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행이 2014년부터 리플, 그러니까 XRP의 프로토콜을 써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XRP도 엑스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퍼즐을 다 합쳐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런 그림으로 보여요. 스페이스 X 안에다가 그록을 집어넣고, 그록의 기업 고객을 강제로라도 늘려가지고 스페이스 X의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은행들한테 X 광고까지 시켜서 X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여기서 X가 활성화되면은 엑스머니의 사용자 기반이 자연스럽게 커질 거고, 그리고 엑스머니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위에 암호화폐 결제를 마치 활용 점정처럼 얹어버리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도지코인을 안 넣었냐고요?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규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각 주마다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암호화폐까지 넣으면 규제가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법정화폐 기반으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깔아놓고, 또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게 순서상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도지 홀더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냐? X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5천만 명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5억 5천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죠. 이 중에 10%, 딱 10%의 숫자만 엑스머니를 통해서 도지코인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은 5,500만 명이 새롭게 도지코인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도지코인의 활성 지갑 수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X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이 없었죠. 여기까지는 확인됐고 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엑스머니가 법정화폐 기반으로 먼저 자리를 잡게 될 거고, 사용자가 충분히 모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암호화폐 결제가 추가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첫 번째로 X의 제품 총괄이 직접 암호화폐 관련 기능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었고, 두 번째로 결제 파트너 은행이 이미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경험이 있고요. 세 번째로 머스크 본인이 도지코인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행들한테 X 광고까지 시킨 거는 이 X 플랫폼 자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뜻이고, 결국에 X가 커지면 X머니가 커지고요. X머니가 커지면은 거기에 도지코인이 올라탈 공간도 같이 커지는 거겠죠.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 그록, X 플랫폼, X머니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고요. 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순간 도지가 들어갈 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내일인지 석 달 뒤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선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엑스머니 베타 테스트 이후에 암호화폐 결제가 실제로 추가되려면은 과연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과연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면서 매도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이유, 이 중에 하나는 매수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몰빵 형태의 자금의 범위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 투자금을 처음부터 전부 다 넣어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리플 좋다, 도지코인 좋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듣고 몇 년 묻어두면요,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듣고 매수하시면요,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횡보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 이럴 때 대응을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지라는 코인이 좋은 거 맞겠지만요, 또 좋다고 해서 수익 잘 나오고 항상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무조건 좋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묻어두면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할 줄 아셔야지 시장이 하락해도 또 갑자기 상승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매매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